저는 올해 41살, 이름은 윤소연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아직도 기혼으로 찍혀 있지만 사람들한테 제 상태를 말할 땐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혼했어요. 애는 전 남편 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제 인생에 붙어 있는 하나의 꼬리표처럼 익숙해지더군요. 이혼한 지 3년쯤 됐습니다. 남편의 바람, 시댁의 무시, 경제적인 벽 그런 것들 앞에서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 하나를 전 남편과 시댁에 남겨두고 몸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울던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저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이니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 어떻게든 방 하나를 마련해서 언젠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날을 꿈꾸면서요. 처음엔 지방 소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친정 근처 원룸에서 콜센터도 다녀보고 마트 계산대도 서봤어요. 하지만 벌이는 빠듯했고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콜센터 동기가 말했죠. 언니 서울 가요. 야간 편의점이라도 콜센터라도 서울이 돈은 조금 더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서울. 결혼하기 전에 잠깐 꿈꿔보았던 도시.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도시. 결국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수건 몇 장, 낡은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아이와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제가 처음 한 일은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월세는 지방에서 보던 숫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보증금은 하늘 위에 있고 월세는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죠. 보증금 100에 월세 35고시원 겸 원룸 창문은 있긴 하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들렀다가 저는 이상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개인 건물주가 운영하는 작은 고시원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도 싸요. 주인 어른이 사람이 좋으셔서 힘든 사정 있는 세입자들 잘 봐주시거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그 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 끝자락 오래된 4층짜리 건물. 1층은 철물점이었고 그 안쪽으로 관리실이라고 쓰인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원룸, 4층과 옥탑은 고시원 비슷한 작은 방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낡은 외벽과 오래된 간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1층 철물점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혹시 방 보러 오셨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던 그 건물주였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와이셔츠, 검은 슬랙스를 입은 조금 구부정하지만 눈빛이 편안한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 섞여 있었지만 자세는 반듯했고 말투는 조용했습니다. 아, 네. 방이 있다고 해서. 네, 올라가 보시죠. 계단이 좀 가파르니 조심하시고요. 그의 이름은 한기철, 58살. 예전에 공무원으로 살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고 아내와 사별한 뒤 이 건물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긴 원래 작은 여관이었는데 제가 구조를 좀 바꿔서 고시원처럼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방 못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계단을 오르며 그가 툭 던진 말들이 단순한 장사꾼의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세상과 사람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속 깊은 말투랄까요? 4층 끝방, 작은 창문이 하나 달린 방에 들어섰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한쪽에는 싱크대, 작은 전기 쿡탑, 다른 한쪽에는 슈퍼 싱글 침대와 책상 하나. 혼자 지내시기에 많이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난방은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사정 있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 좀 해주셨어요. 보증금 30, 월세 30 어떠세요? 너무 무리되면 더 조정도 가능합니다.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조건을 제게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 진짜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대신에 힘드시더라도 여기 있을 동안만큼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제 나도 서울에 방이 생겼구나. 좁고 허름하고 고시원 같은 방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쓰는 주소가 하나 생겼구나.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먼지 섞인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어디선가 1층 철물점에서 올라오는 쇳내와 기름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조금 무거운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 건물주 아저씨겠지. 이름을 알고 나서는 머릿속에서 자꾸 기철 씨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 11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스케줄이었죠. 첫 출근 날 동료 알바생이 묻더군요. 언니, 어디 사세요? 저기 언덕 위 오래된 건물 있죠? 4층 끝방이요. 아, 한 사장님 건물? 거기 좀 싸죠. 대신 언니 조심해야 돼요. 뭐요? 거기 혼자 사는 아저씨들도 많고 가끔 술 취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건물주 아저씨가 있어요. 완전 빡세요.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들 다 내쫓고 여자 세입자들 건드리면 바로 경찰 부른다고 난리 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게 들어올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에서 돌아오는 새벽 시간, 하늘이 희끗해지기 직전의 서울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벗고 목도리를 둘러매고 언덕길을 올라가면 늘 1층 관리실 쪽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철물점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안쪽 관리실 유리문 너머로 책상 앞에 앉아 조그만 스탠드 불을 켜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기철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셨네. 새벽 5시인데.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 네.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어서요. 다녀오셨어요? 네. 이제 퇴근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올라가서 얼른 주무세요. 지금 계단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까 좀 닦아두긴 했는데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사장님, 진짜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자상하세요. 나이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살짝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장난도 가벼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조용한 온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짧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손님 많았어요?
네, 술 취한 손님이 조금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너무 힘들면 다른 일도 한번 알아보세요. 몸이 먼저입니다. 가끔은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손님에게 억울하게 욕을 들은 날은 괜히 관리실 앞에 잠깐 서성였습니다. 오늘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앉아서 잠깐 얘기해요.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작은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 좁은 관리실, 커다란 서랍장,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시계. 그 평범한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안전지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도 되는 걸까? 나는 세입자고 이 사람은 건물주인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퇴근길 언덕을 오르는 동안 잠깐 우산을 접었는데 그 사이에 코트와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돌아보니 기철 씨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계단이 더 미끄러워요. 잠깐만요. 이리로 와보세요. 그는 1층 관리실 문을 열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수건을 꺼내 제 머리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감기 걸려요. 잠깐만 여기서 좀 물기라도 말리고 올라가요. 그 말투는 참으로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괜히 이 좁은 공간에 둘이 있는 게 조금, 제가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아닙니다. 어차피 잠도 잘 안 와서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밤에는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마지막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람이 그립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혼자였구나. 그날 우린 뜨거운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서로의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영화처럼 시작됐습니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던 새벽 3시, 번개가 번쩍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야? 노트북을 보며 졸고 있다가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깜깜해진 방 안, 창문 너머로 번개가 잠깐씩 벽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정전인가? 냉장고는 편의점은 다른 집들은 습관처럼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도 계단도 깜깜했습니다. 사장님? 층계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한기철이었으니까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어두운 계단 사이로 어렴풋이 손전등 불빛이 아래층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소연 씨? 놀라셨죠? 관리실 문 앞에서 그는 작은 휴대용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슬리퍼, 어깨 위에 걸친 얇은 바람막이. 위층 괜찮아요? 네, 그냥 깜깜해져서. 냉장고는요? 편의점은 비상전력 있을 텐데 여긴 오래된 건물이라 가끔 이래요. 제가 관리실에서 차단기 확인해보고 한 번 더 연락해 보려고요. 들어오세요. 바닥 미끄러우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좁은 관리실 안 손전등 한 개와 노트북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차단기 도면이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적어둔 메모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또 제가 내려와서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무서웠죠? 네, 솔직히 조금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긴 통화 끝에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 쪽 문제 같다고 하네요. 잠깐만 기다리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겠어요? 이럴 땐 따뜻한 게 최고인데. 라면. 새벽 3시, 정전된 관리실,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 둘뿐인 공간. 네, 괜찮으시면요. 괜찮긴요. 저도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작은 전기버너에 물을 올리고 봉지라면 2개를 나누어 넣었습니다. 손전등을 탁자 위에 올려두자 서로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진 채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소연 씨,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 아이를 두고 나오셨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제 자신에게도 잘 묻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저 그게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늘 애 사진만 보고 계시길래 제가 애 사진을 자주 보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나오면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밥이라도 먹여줄 수 있는 집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엄마죠, 저. 그는 젓가락질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소연 씨는 나쁜 엄마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오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랑 말 한마디 섞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 건물 지키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밤마다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 들릴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전된 어둠 속에서 빗소리와 빗물 떨어지는 소리, 라면 끓는 소리,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사장님도 외로우시겠네요. 네, 많이. 근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연 씨, 네. 제가 이렇게 자주 신경 쓰는 거 건물주라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죄책감도 들어요. 내가 혹시 이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은 제가 속으로만 반복하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저도요.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건물주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편의점 끝나고 올라오면 자꾸 1층 불부터 보게 돼요. 불 꺼져 있으면 괜히 서운하고 불 켜져 있으면 안도하고. 그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선 위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 침묵. 손전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고 창밖에서 또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더 가면 우리는 진짜 돌아갈 수 없게 되겠구나. 소연 씨,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밤 있었던 얘기는 그냥 여기 이 방 안에만 두면 안 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제게 수건 하나를 더 건네주었습니다. 머리 더 말리고 올라가요.
추우면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가도 됩니다. 잠깐, 정말 잠깐, 저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안 안아주고 싶으세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바로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안아주고 싶죠. 근데 한번 안아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전된 관리실,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 선에서 한번 멈춰봅시다. 우리, 그가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저는 동시에 안도했고 동시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존중해 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날 밤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정전 사태는 다음날 오후에야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건물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세입자들은 각자 불평과 안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이 건물 언제까지 버티나 몰라. 그래도 한 사장님 계셔서 이 정도예요. 다른 데 같으면 벌써 쫓겨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새벽 퇴근길 관리실 불이 켜져 있으면 저는 늘 그 앞에 잠깐 서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먼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럭저럭요. 사장님은요? 저야 뭐 이 건물 지키는 게 일이죠. 가끔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라면 말고 커피만 마시고 갈게요. 자꾸 오해 살 것 같아서. 그럼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대신 오늘 얘기는 좀 더 길게 하고 가요. 우리는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 병원 의자랑 바닥에서만 잤어요. 그때 이후로 침대라는 게 저한테는 참 낯선 곳이 됐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참 나쁘다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같이 아파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사람인데 어딘가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종이컵을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비 오던 날 우리는 결국 그 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밀려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편의점을 나왔죠.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언덕길을 오르는데 아래쪽에서 익숙한 우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사장님?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둘이 나란히 서서 좁은 우산 아래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계단을 타고 아래로 또각또각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네. 편의점은 항상 그래요. 누군가는 취해서 들어오고 누군가는 속이 허해 들어오고. 소연 씨는요? 저는 그냥 사는 게 허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살짝 우산을 더 당겼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갈래요? 오늘은 차 말고 그냥 조금만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날 관리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소연 씨, 네.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어깨를 빌려 울었고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말들을 가슴 깊은 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이상한 균형 위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편의점에서 돌아와 그의 관리실에 잠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컵라면 하나를 나눴고 어떤 날은 그냥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다녔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당신 반값 올릴 생각도 없고 계약으로 뭐라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있어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단을 올라가던 그 아이가 1층 복도에서 저와 기철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날 밤 저는 관리실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기철 오늘은 그냥 쉬세요. 한기철 저도 이런 관계가 혹시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짐인 건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 씨, 사장님,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심장이 철컥하고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당신이 계속 여기 사는 이상 나는 건물주고 당신은 세입자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면 언젠가는 당신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사장님,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낫겠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면 나는 그 선택을 막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도와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계속 기대고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서로 덜려고 붙잡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건물 4층 끝방에서 건물주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삶일까? 답은 아마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을 하나 알아보았고 부동산과 계약을 마친 뒤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네, 소연 씨. 저 방 빼려고요. 다음 달까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상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삿날 계단 여기저기에 제가 모아둔 종이 박스 3개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짐이. 그래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4층에서 1층까지 짐을 나르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 눈이 마주쳤다가 또 여러 번 피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차에 싣고 저는 건물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부디 어디 가서든 따뜻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낡은 골목길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짧았던 동행은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 대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정상적인 패턴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시댁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이를 잠깐씩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언제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우리 둘만의 집을 만들고 있어. 예전 같으면 이 말조차 죄책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요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예전 고시원 근처에 내려서게 됐습니다. 아, 여기 언덕 위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벽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성 고시원이라는 간판 대신 휴심 레지던스라는 조금 세련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였습니다. 한기철. 예전보다 머리가 더 하얘졌고 옷차림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조금 더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걸까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사장님.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쪽은 그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떻게? 아, 제가 버스를 잘못 타서요. 내렸는데 여기가 보여서 그냥. 그러셨구나.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건 아니에요.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지냅니다.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사장님 탓 아니에요. 저 때문에 부담되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 근처 카페, 그때도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우리는 언덕 아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라떼 한 잔씩.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해요.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몸은 조금 힘든데 마음은 편하네요.
사람 돌보고 있으니까요.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도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셨잖아요. 사장님은요? 저는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는 말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네. 그때 우리가 했던 일 다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힘이 같지 않은 관계였잖아요. 저는 월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고 사장님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죠. 그때는 그냥 같이 외로워서였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둘 다 너무 외로웠으니까. 그는 한참 동안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 저는 당신을 도와준다고 기댈 곳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외로움을 달래려고 당신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도요. 사장님께 기대면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로 그걸 포장해버렸고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래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만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저는 최선을 다해 누군가에게 따뜻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후회는 하지만 부정하진 않으려고요. 그때의 저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연 씨, 네. 앞으로는 제발 나 같은 사람 말고 당신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같은 자리요? 네. 방값을 정하는 사람과 방값을 내는 사람 말고 주고받는 게 비슷한 사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사람, 당신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존중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은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무너뜨린 선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나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 관리실에서 보았던 따뜻하지만 어디선가 쓸쓸했던 그 웃음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소연 씨, 네,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건강하세요. 사장님도요.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아이와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덜 흔들릴 거야.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예전 주소록과 메시지를 한참 동안 훑어봤습니다. 한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붙잡고 살지는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어도 권력을 쥔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건물주와 세입자, 상사와 부하, 선생님과 제자,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더 단단해야 하고요. 외롭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 선을 마음대로 넘었다간 잠깐의 위로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계약서나 월세가 끼어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요양원에서 모시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지 서로를 기대게 해주는 거지 한쪽만 매달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제야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애매한 선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위험한 선택인지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모든 사랑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힘의 관계 위에서 피는 사랑은 누군가를 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둘 다를 깊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누군가의 권력 밑이 아니라 서로의 눈높이에서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오늘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